결혼 5년 차, 시어머니는 제게 5년 동안 밤마다 우유에 몰래 독약을 타 먹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매일 밤 남편 몫의 우유와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결국 통쾌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남편 준호 씨와 결혼한 지만 5년이 되었습니다. 이 5년 동안 다른 모든 것은 좋았지만 단 한 가지 일로 저는 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희가 아이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연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 모두 몸에 큰 이상은 없으니 좀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넌지시 비꼬는 식이었죠. 예를 들면 식사 중에 옆집 아이는 벌써 심부름도 한다더라 같은 말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대놓고 아이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 팔을 붙잡고 아가, 너도 좀 더 힘내야지. 우리 이간에는 독자라서 대가 끊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이해했고 저 역시 초조했지만 이건 조급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음으로 응대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몸부림치듯 괴로웠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다행히도 늘 제 편이었습니다. 급할 거 없어. 아이는 언젠가 찾아올 거야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막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집에서 늘 고개를 들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략 3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8시가 넘으면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저희 방으로 오셨습니다. 한 잔은 남편에게 주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밤에 우유 한 잔 마시면 잠도 잘 오고 몸에도 좋다. 너희들 다 많이 마셔. 아이 갖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저희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반달도 채 안 되어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나면 한밤중에 늘 배가 은근히 아팠고 어떨 때는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힘이 없고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휴식을 잘 못 취했거나 최근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이런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마실 때만 몸이 안 좋고 안 마실 때는 괜찮았으니 어느 날 밤 남편이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유 한 잔을 가져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남편 없으니 이 잔도 네가 마셔. 몸에 좋으니 많이 보충해야지.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잔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감히 그 우유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몰래 화장실 세면대에 따라버리고 컵은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 아픔이나 어지럼증을 겪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설마 문제가 우유에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우유는 시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우유에 손을 대는 걸까? 저희가 아이 문제로 갈등은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할 리는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할수록 무서웠고 남편에게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헛생각한다고 여길까봐. 그리고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낮 저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온통 그 우유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유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은 마치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밤에는 시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우유를 감히 마시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유를 침대 협탁에 놓을 때마다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 몰래 우유를 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화장실에, 어떨 때는 베란다 화분에 버리며 시어머니에게 들킬까봐.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유를 조금 남겨서 검사해볼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저희가 우유를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다가 컵을 가져가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샘플을 남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략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갔다가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의 새벽 1시가 다 되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는 등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고 비몽사몽간에 화장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부엌은 화장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어가려고 했지만 부엌 문 앞을 지나다 보니 안에 불이 켜져 있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한밤중에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누가 부엌에 있지?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가스레인지 옆에 서서 작은 유리병을 들고 2개의 컵에 하얀 가루를 붓고 있었습니다. 그 2개의 컵은 제가 매일 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우유를 담아주던 그 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루를 다 붓고 나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한참을 휘저어 그 하얀 가루가 우유의 완전이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한참을 휘저어 그 하얀 가루가 우유의 완참을 휘저어 그 하얀.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뒤로 물러나 복도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제 옆을 지나쳐 자기 방 쪽으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방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유에 무언가를 넣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나를 해치려는 걸까? 생각할수록 무서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다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가 우유에 가루를 넣던 모습이 떠올라 두렵고 화가 났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물질이 독극물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마신 양이 너무 많아 몸에 해가 될까 봐였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마신 양이 너무 많아 몸에 해가 될까 봐였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는데 시어머니는 뒤에서. 그날 밤 저는 밤새 눈을 뜨고 날이 새도록 이 사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목격했으니 그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영부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니? 우유 마시고 푹 잤겠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우유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몰래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낮 회사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우유 속 하얀 가루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가서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이를 그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뺌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모함하면 남편이 중간에서 더 난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할까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가 아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헛생각을 한다고 여기면 큰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저는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그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먼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샘플을 얻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매일 밤 저희가 우유를 마실 때까지 지켜보고, 다 마시면 컵을 가져가 깨끗이 식혀보고, 다 마시면 컵을 가져가. 오후가 되어서야 저는 문득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밀봉 유리병을 미리 준비해두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우유를 가져오면 시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몰래 조금 따라 병에 담고 숨겨두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가져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일부러 약국에 들러 가장 작은 밀봉 유리병을 샀습니다. 손가락만큼 작아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틈을 타 서둘러 병을 꺼내 침대 협탁 서랍 안에 옷으로 덮어 숨겨두었습니다. 들킬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밤 8시가 넘자 시어머니는 정시에 우유 2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따뜻할 때 마셔. 오늘 우유는 내가 특별히 더 오래되었어. 마시면 더 편안할 거야. 저는 우유를 받아 침대 협탁에 놓고 물건을 꺼내는 척하며 시어머니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재빨리 작은 밀봉 유리병을 꺼내 유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제 컵에 있는 우유의 3분의 1 정도를 뚜껑에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병뚜껑을 닫고 서랍 속에 옷으로 덮어 감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컵에 남은 우유를 다 마실 때까지 옆에 서서 지켜보다가 만족스러운 듯 빈 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긴장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긴장한 것은 제 행동이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고 안도한 것은 드디어 샘플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서둘러 그 밀봉 유리병을 꺼내 다음날 입을 외투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서 회사에 가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검사 기관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도움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창을 만나자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동창은 듣고 나서 매우 놀라며 최대한 빨리 검사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제가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챌까봐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 결과가 초조하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셋째 날 오후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너 빨리 와가. 그 우유에 든 거 심상치 않아. 만성 독약이야. 오랫동안 마시면 내장이 손상되고 심하면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서 멍해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유에 독을 넣었던 것이고 심지어 저를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해치려 한 걸까?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원한은 반드시 갚을 것이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검사 기관을 나와 저는 만성 독성 물질 함유라고 적힌 보고서를 들고 손을 떨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동창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독약은 오랫동안 마시면 내장을 손상시키고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희 집안의 대를 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옷이 더러우면 제가 빨아들였고 병이 나면 물을 떠다 드리고 간호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문제 때문에 저에게 눈치를 주어도 저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음흉한 방법으로 저를 해치려 하다니. 단지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가식적으로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일이 너무 바빴니? 저녁은 내가 냄비에 데워놨으니 얼른 가서 먹어. 저는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좀 늦었어요. 지금 먹으러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시어머니와 직접 대면할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발뺌하고 잡아떼면 어쩌지?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를 나갈까 생각했지만 이 부남이 가라앉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시어머니를 피해 숨어야 하는가? 나중에 또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저를 믿어줄까? 만약 남편이 제가 오해했거나 시어머니가 잠시 정신이 흐렸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억울함만 더 쌓일 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저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해치려 했으니 저도 시어머니가 스스로 뿌린 씨앗의 고통을 맛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보며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우유에만 독을 넣으니 저와 남편의 우유를 바꿔치기 해서 시어머니가 직접 자기 아들에게 독약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굴었으니 저도 봐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직접 이 우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 제가 증거를 내밀면 남편도 저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시어머니는 또 정씨의 우유 2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한눈에 시어머니가 독을 넣은 우유를 제 쪽에 놓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컵에는 제가 예전에 실수로 떨어뜨려 생긴 작은 흠집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마셔. 식으면 맛없잖아. 저는 제 쪽에 우유를 들고 마시는 척하다가 일부러 손을 떨며 아이고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 씨, 이거 좀 잡아줘요. 나 휴지 좀 가져올게요. 남편은 비몽사몽간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손에 있던 우유를 침대 협탁에 놓고 제 손에 있던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손을 닦는 척하다가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독이 든 우유를 절반쯤 마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남편이 침대 협탁에 놓아둔 우유를 들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우유를 마시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보고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빈 컵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온갖 핑계를 대며 남편과 우유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어떨 때는 손이 미끄러졌다고 하고 어떨 때는 남편 몫의 우유가 마시고 싶다고 하고 어떨 때는 일부러 2잔의 우유를 나란히 놓아 남편이 잘못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눈치채지 못했고 제가 점점 어린아이 같아진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음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웃음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유를 바꿔치기 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독약이 너무 늦게 작용하거나 시어머니가 넣은 양이 부족해서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보름쯤 지나자 남편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소리를 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남편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은 없네. 어젯밤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했나? 아니면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집에서 쉬는 게 어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 회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말하고 나서 남편은 힘겹게 일어나 씻으러 갔지만 제가 보기에도 남편의 걸음걸이가 확실히 비틀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이상 증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지러워했고 나중에는 낮에도 회사에서 기운이 없고 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떨 때는 회의 중에 멍하니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왜 이렇게 온몸에 힘이 없지?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저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남편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고 화가 나는 것은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고통받는 것은 저였을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계속 이렇게 아픈 것도 방법이 아니잖아. 남편은 여전히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마 요즘 날씨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남편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할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남편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식사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배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어. 말하고 나서 남편은 급히 일어나다 의자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따라가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남편이 나왔는데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축해 소파에 휴가 내고 병원에 가볼게. 준호 씨, 이렇게까지 아픈데 내일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옆에서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눈빛에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치고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쿡쿡 찌르기만 할 뿐 밥을 거의 먹지 않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야 당황스럽지? 처음에 나에게 독을 넣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고 어떨 때는 배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분명 뭔가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내가 증거를 내밀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변명할지 두고 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뇌과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증상을 물어보고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여러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괜찮을 거야. 분명 작은 병일 테니 걱정 말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작은 병이 아니라 만성 독약으로 인한 손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고서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과 심장 기능 수치가 좀 비정상적이고 백혈구 수치도 낮습니다.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평소에 유해 물질 같은 건 접한 적이 있지. 저는 남편의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남편의 충격과 의아함이 뒤섞인 얼굴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을 복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아마 준호 씨 몸이 안 좋은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저는 3달 전 시어머니가 우유를 주기 시작한 일부터 제가 우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어머니가 우유에 가루를 넣는 것을 목격한 일, 몰래 검사해서 만성 독약이라는 것을 알아낸 일, 마지막으로 우유를 바꿔치기 하기로 결정한 일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검사 보고서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너를 그렇게 해치려 한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왜긴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제가 이 씨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 몸을 망가뜨리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준호 씨가 저와 이혼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남편은 주먹을 쥐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 지금 당장 가서 물어볼 거야. 저는 서둘러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서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분명 발뺌할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검사 보고서 한 장뿐인데 시어머니가 제가 누명을 씌운다고 말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남편은 진정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추가 검사를 받아 몸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저희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침대 협탁을 향하게 해둬서 시어머니가 매일 밤 우유를 가져오는 모습, 그리고 우유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모두 녹화될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 시어머니와 따져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생각이 깊네. 다 당신 말대로 할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사람이 달라진 듯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확연히 냉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시어머니와 몇 마디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희와 함께 식사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예전에는 매일 밤 정시에 우유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꾸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유가 다 떨어졌다며 며칠 동안 가져다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피까지 토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가 이 장면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달려가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말했습니다. 아들, 왜 그래? 괜찮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은 차갑게 시어머니를 가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응. 남편은 차갑게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 거부당하자 그 자리에 섰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야 겁이 나고 잘못을 깨닫는구나. 하지만 처음에 나에게 독을 넣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 이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늘 몰래 남편의 안색을 살폈고 어떨 때는 저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몰래 저희 방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가 증거를 남겨두었을까봐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이미 카메라를 잘 숨겨두었고 이전에 녹화된 영상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찾아도 증거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이 들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듯 했는데 언니나 여동생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에 바싹 다가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걔가 아이를 못 낳게 해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려고 한 건데 내 아들까지 해치게 될 줄은 몰랐어. 이제 어떡하지? 내 아들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남편과 이혼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음흉한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이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전화로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후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꼼꼼이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카메라는 제가 이전에 인터넷으로 특별히 구입한 것으로 아주 작아서 침대 협탁 위에 있는 스탠드 밑부분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장면이 녹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이 씻으러 가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틈을 타 어느 날 아침 제가 녹화된 영상을 열어보니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우유 2잔을 들고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침대 옆에 서서 저와 남편을 쳐다보더니 저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제 쪽 컵에 하얀 가루를 조금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몇 번의 뚜껑을 조금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몇 번 가볍게 휘저어 가루가 녹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이 영상을 저장하고 USB에도 백업하여 제가 출근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영상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을 늦춰 계단에 숨어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열쇠로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침대 협탁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스탠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스탠드 밑부분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카메라를 잘 숨겨두어서 시어머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옷장을 열고 제 옷을 하나하나 꺼내 뒤졌고 서랍 속 물건들도 모두 쏟아내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이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준비해두어 검사 보고서와 백업해둔 영상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정말 시어머니에게 찾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서 나온 후 저는 막 잊은 물건이 생각난 척하며 계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류를 깜빡해서 다시 가지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 그래. 빨리 가져가야지. 출근 늦겠다. 말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보니 안이 온통 엉망진창으로 뒤져져 있었습니다. 옷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서랍도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류를 챙기고 방을 대충 정리한 후에야 출근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고 아침에 녹화된 시어머니가 방을 뒤지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잖아. 독을 넣는 것도 모자라 증거까지 없애려 하다니. 이건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거의 충분해요. 준호 씨 몸이 좀 더 회복되면 기회를 봐서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아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분명히 밝혀요. 그럼 시어머니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이제 빨리 몸이 좋아져서 시어머니와 따질 날만 기다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는 한편 계속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간 기능 수치가 아직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치유받고 충분히 쉬면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다시 저희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매번 우유를 가져다 줄 때마다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방 안을 계속 살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감시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모른 척하고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을 다 우유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면 몰래 버렸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연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심판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고모와 삼촌께 이번 주말에 집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와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친척 앞에서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폭로하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주말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고모와 삼촌은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고모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손을 잡고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몸이 안 좋다더니 지금은 어떠니? 삼촌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엄마는 그냥 감기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혹시 우리에게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남편이 아직 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감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푹 쉬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검사 보고서와 USB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고모, 삼촌, 저희가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말하면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준호 씨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까지 망가졌는데,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검사 보고서를 들어 고모와 삼촌께 건넸습니다. 이건 준호 씨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예요. 의사 선생님은 준호 씨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비정상이고 백혈구 수치도 낮다고 했어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유해 물질은 매일 밤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우유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피를 토하는 소리를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희들 몸에 좋으라고 우유를 가져다 줬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모함하다니. 내가 보기엔 너희 이씨 집안에 아이를 낳아주기 싫어서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 같구나. 제가 모함하는지 아닌지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거실 텔레비전을 켜고 USB를 꽂아 이전에 녹화된 시어머니가 우유에 가루를 넣는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컵에 하얀 가루를 붓는 동작이 선명하게 붓는 동작이 고모와 삼촌은 영상을 보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고모는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화가 나서 손을 떨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나 주인공 이름은 형님 며느리인데 어떻게 독을 먹여 해치려 할 수 있어요? 형님 마음이 너무 잔인하네요. 삼촌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설령 미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건 만약 사람이라도 죽으면 형수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고모와 삼촌의 분노한 표정을 보며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미나 몸이 안 좋아지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준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이씨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까지 해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다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손주만 생각했지. 나는 생각 안 했어요? 미나는? 지난 5년 동안 미나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엄마가 아팠을 때 누가 물을 떠다 드리고 간호했어요? 엄마 옷이 더러웠을 때 누가 빨아줬어요? 엄마는 겨우 이렇게 갚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 용서요?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석 달 동안 독을 먹였어요. 제가 일찍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건 저였을 거예요. 당신은 제 건강을 망가뜨리고 저희 삶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한다고 저희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고모도 말했습니다. 그래, 형님, 이건 형님이 너무 심했어요. 잘못했다고 한마디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미나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인정상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의 말을 들으며 더욱 서럽게 울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자신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스스로 뿌린 씨앗의 고통이었고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준호 씨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일찍 알아채서 다행이에요. 제가 몰랐더라면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요. 우리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잘못한 일은 책임을 져야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데려가 자수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안 갈래. 경찰서에 안 갈래. 내가 들어가면 우리 이씨 집안 체면이 완전히 굳어질 거야. 준호야, 엄마가 부탁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시어머니를 밀어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세게 붙잡고 있어서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잘못한 일은 책임을 져야죠. 이제 와서 두려워요. 처음에 미나에게 독을 넣을 때는 왜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잠시 정신이 흐렸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랬어요. 준호가 아이를 갖기를 바랐고 우리 씨 집안의 대를 잇기를 바랐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봐요. 이건 며칠 전 밤에
제가 녹음한 당신이 언니나 여동생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에요. 당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준호 씨와 이혼하고 준호 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당신은 전혀 이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기적이었을 뿐이죠.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내가 내 아들까지 해치게 될 줄은 몰랐어. 진작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독을 더 많이 넣어서 걔가 빨리 아이를 못 낳게 했을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고모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 있어요? 미나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5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살았는데 형님은 이렇게까지 그 애를 속였어요? 미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없이 살았는데 형님은 이렇게까지 그 애를 속였어요? 미나한테도 미안하지도 않아요. 준호한테도 미안하지도 않아요. 준호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참수님은 대체 뭘 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마음이 너무 나쁘네요. 시어머니는 모두의 질책을 들으며 녹음기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릴 뿐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모, 삼촌, 아직 모르시죠? 아직 모르시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석 달 동안 독을 먹인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제가 먹는 저에게 석 달 동안 아니라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국 한 그릇을 끓여주었는데 그걸 마시고 나서 하루 종일 설사를 해서 탈수 직전까지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국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몇 장의 영수증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시어머니 방에서 찾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설사약과 정체불명의 가루들을 여러 번 구입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사냐고 물었더니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어요. 고모와 삼촌은 영수증을 보고 온몸을 떨며 화를 냈습니다. 고모는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 너무 심해. 미나, 걱정 마. 오늘 이 일은 고모가 반드시 너의 편을 들어줄 거야. 이런 악독한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 삼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시어머니가 벌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또 누구를 해칠지 몰라. 준호야, 더 이상 망설이지 몰라. 남편은 고모와 삼촌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더니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자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수 안 하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갈래. 안 갈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입으로는 나 여기 더는 안 있을래. 나갈게. 그럼 됐잖아.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 앞까지 달려가자 삼촌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삼촌은 말했습니다. 형수님, 갈 수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가버린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오늘 형수님은 우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시어머니는 삼촌을 밀어내려 했지만 삼촌의 힘이 세서 전혀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자초지종을 경찰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보고서, 영상, 녹음기, 영수증까지 모두 경찰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를 확인하고 시어머니에게 몇 마디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말하지 못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수갑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해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시어머니는 수갑을 보고 놀라 다리가 풀렸습니다. 안 갈래. 안 갈래. 준호야, 날 살려줘. 빨리 날 살려줘. 빨리 날 살려줘.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눈빛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건 엄마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경찰관은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수갑을 채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걸어가면서 울었고 입으로는 계속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은 다시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관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억울함과 두려움이 이 순간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계략과 해코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관에게 끌려간 후 고모와 삼촌은 저희 집에 잠시 더 머물며 저와 남편을 한참 동안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나, 너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고모한테 말해. 고모가 네 편을 들어줄게. 삼촌도 말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미나한테 잘해줄게. 준호야, 앞으로 미나한테 잘해줘야. 다시는 미나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모와 삼촌을 배웅하고 나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미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했어. 저는 남편의 붉어진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후 며칠 동안 저희는 경찰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경찰 쪽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해 상해죄 혐의로 그것도 죄질이 비교적 나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조금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 한 번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돌아온 후 그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가 교도소에서 울면서 자신이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잘 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그런 짓을 할 때부터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야죠. 그 후로 남편은 다시는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일과 저를 돌보는 데 쏟았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희의 삶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달콤해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갑자기 생리가 늦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생리가 오지 않자 저는 조금 불안해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서 테스트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 감격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저보다 더 감격해서 저를 안고 몇 바퀴를 돌며 계속 외쳤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 내가 아빠가 된다. 다음 날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정말 임신했고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미나, 고마워.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너와 아기를 잘 보살피고 너희들이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줄게.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은 다 지나갔고 이제 저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고모와 삼촌은 모두 병원에 저희를 보러 오셨고 아기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모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고모는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우리 이씨 집안에 드디어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네. 미나, 너 정말 우리 집안의 공신이다. 이제 아기는 생후 6개월이 되었고 매일 환하게 웃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아기를 안아줍니다. 그들 부자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감에 젖습니다. 어떨 때는 시어머니가 생각나고 시어머니가 그때 저지른 일들이 떠올라 아직도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평온함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늘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맞서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권선징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